자, 현대시 보시면 이렇게 시를 읽는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를 읽는다는 거. 그래서 이거 수업합시다. 자, 앞에 보시면 뭐 내재적 요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냥 교재 구색 맞추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뭐 의미 분석하는 법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 초음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대시 클리닉에서는 한 주에 시 4편씩 해요. 네, 4편씩 해갖고 쭉쭉 요게 사실 필수시 꼭 아셔야 되는 시예요. 출제 빈도도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얘네들 여기 있는 시는요, 그러니까 뭐 현대 교양인이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시들이에요. 이런 거 여기 있는 시 모른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꼭 아셔야 돼요. 물론 세대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문학을 알아야지 유식하죠. 자, 그래서 김소월의 초음부터 할게요. 네, 김소월의 초음부터 보시면 뭐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김소월하고 이제 한용운은 맨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김소월하고 한용운이 1920년대 우리 현대시, 한국 현대시의 기틀을 잡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정시의 기틀을 잡은 정말 두 거목이십니다. 특히 이제 김소월 얘기가 나오면 이 김소월은 항상 그 수능이나 이제 그 수능 특강이나 수완에 한 시가 2편, 3편 이상씩 항상 출제되는 그런 시인이에요. 그래서 김소월 분은 꼭 이제 작가에 대한 것까지 어느 정도 잡고 계셔야 돼요. 우리 수업했었죠? 네. 김소월 하면 무슨 시인이라고 불린다고요? 민요 시인이라고 불려요. 왜 민요 시인이라고 불리죠? 알아요? 기억나요? 왜냐면 우리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전통은 어떤 방식으로 계승했어요? 형식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또 내용적인 부분에서 계승을 합니다. 자, 형식적인 부분에서 계승을 하는 건 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격, 운율적인 부분. 그래서 운율적인 부분에서 뭘 계승하시냐면, 자, 우리 전통적인 율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통적인 율격을 써볼게요. 전통적인 율격은 음보, 끊어읽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삼음보, 그리고 사음보가 전통적인 음보입니다. 그리고 음수율,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3글자, 4글자 반복되는 3, 4조, 그리고 4, 4조, 그리고 7글자, 5글자의 7, 5조.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김소월은 어떤 작품을 주로 쓰시냐면 삼음보, 그리고 7, 5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특히 이제 7호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 좀 이제 그 애국심이 투철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7호조라고 설명 안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일본 그 시가 양식에 영향을 받았다 막 그래갖고 오히려 그냥 3.4.5조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예요. 3.4.5조는 3, 4 더하면 7이잖아요. 그래서 7호조, 7글자, 5글자. 진달래꽃 같은 게 7글자, 5글자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자, 그리고 내용적인 면은 한의 정서, 어떤 한 이별의 정한을 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소월은 이제 어떤 전통적인 이야기, 전통 정서나 전통 정서가 이제 한이죠.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옛 이야기, 그러니까 설화라고 합니다. 설화. 그래서 설화적 모티프를 많이 가진 모피라고 썼어요. 턱을 입고 싶은 거 같아요. 모티프를 가진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접동세라든지 이 초원에도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머리에 기억해 두시고 출발합니다. 김소월의 초원. 자, 일단 제목 초원은 현대시 해석하는 것도 잠깐 한번 하고 가죠. 현대시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단 제목을 보라고 했어요. 제목에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정서, 그리고 대상, 상황 중에 하나가 들어있다.
자, 정서는 자 대상을 찾아주시면 돼요. 뭐 사랑한다고 사랑의 대상, 그리워한다고 그리움의 대상, 대상을 찾아주시는데 집중하시고, 그리고 정서가 변화하는지 안 변화하는지, 그리고 대상이면 대상이 의미하는 걸 찾든지 아니면 속성을 정리해라 이거였죠. 그리고 상황은 역시 상황의 의미를 찾으면 되는데 정서나 대상이 담겨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같이 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화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화자는 어떻게 찾는다고요? 나, 우리 이렇게 하면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등장한다. 바로 이거 먼저 찾으라고요. 등장하면 나의 상황, 그리고 정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등장 안 하면 대상이 있다. 그런데 둘 다 등장할 수 있다. 화자가 없으면 무조건 대상을 찾으시라고요. 그리고 대상 역시 상황, 정서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시를 이야기한 뼈대 나무. 마지막으로 시점이나 시각, 관점을 정리하시면 끝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독해를 해볼게요. 자, 김소월의 이제 초혼인데, 초혼은 그 우리 전통 장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목소리가 잠겨서 아직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는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고복의식이라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고복의식은 우리 전통 장례에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승으로 보내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좀 다르지만 비슷한 게 뭐냐면 그 임금이 죽으면 사극에서 임금이 죽으면 어떻게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임금이 죽으면 본 적 없어요? 그러면 임금이 죽으면 임금이 죽던 옷을 입던 옷을 가지고 내시가 그 지붕에 올라가서 옷을 이렇게 막 털면서 상향 그러면서 크게 외치거든요. 몇 번씩.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죽은 사람의 이름을 높은 산 같은 데 올라가서 크게 외쳐. 그게 이제 고복 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화자를 찾아주시면 1년의 마지막 쪽에 화자가 있죠?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자, 화자는 뭐 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엄청나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님이라고 합시다. 그게 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는 애절함의 정서를 지니고 있죠. 이해돼요? 정서를 이렇게 끄집어내셔도 돼요. 반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나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물론 여기서 해서 이 그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시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부서졌대요. 그리고 또 허공 중에 헤어졌대요. 그리고 불러도 주인 없대요. 세상에 주인 없는 이름이 어딨나요? 없잖아. 그런데 주인이 없다는 건 결국 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자, 화자는 님을 어떻게 했어요? 매우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부르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말은 한마디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겠어요? 뭐 사랑한다고? 뭐 결혼해달라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겠죠. 네, 그런 거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고 애절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런 정서, 복합적인 정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없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배경은 여기다 이렇게 했고 정리할게요. 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자, 붉은 해가 서쪽 산에 있는 거는 언제? 하루 중? 해가 질 때. 해가 질 때니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강의 이미지 그리고 어둠의 이미지. 자, 신화 소설이나 배경은 화자의 정서, 상황의 분위기를 돋우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슬픔의 정서에 님이 죽은 상황, 님이 죽은 상황의 슬픔의 정서, 거기에 어울리는 배경은 해가 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서를 강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배경이. 자, 그리고 뭐라고 했죠? 사슴의 무리도 슬퍼서 운다라고 했어요. 자, 사슴의 무리가 슬퍼서 우나요? 사슴의 무리가 슬픈지 안 슬픈지 가서 너 슬퍼 이렇게 물어봤나요? 알 수 없잖아. 네. 그래서 사슴 한번 보세요. 사슴은 어떻게 울어요? 사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고라니처럼 울어요. 사슴. 이렇게 울어요. 네. 근데 사슴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슴이 한겨울에 먹을 거 없어서 3일이나 굶었어요. 네, 그렇게 막 물이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뭘 발견해서 저기서 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달려갖고 먹기 직전에 기쁨의 세레모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사슴의 무리도 슬퍼서 우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사슴의 정서하고 관련 없이, 사슴의 상황하고 관련 없이 내가 그렇게 느끼잖아.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 자, 모든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사슴의 울음이 심화시키고 있어요. 아, 내가 슬픈 것처럼 너도 슬프냐? 나도 슬프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떨어져 나간 산 위에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떨어져 나간 산 위에 그대 이름을 불러요. 화자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화자는 좀 여성성이 강하죠. 애절하게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시를 볼 때 전통적으로 정서를 많이 표출하는 사람은 여성 화자로 보고요. 그리고 묵묵하게 의지를 표출하는 사람은 남성 화자로 봅니다. 근데 요즘은 약간 성차별적이라서 그런 것들 출제 안 되는 경향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성 화자를 이렇게 그리고요. 얘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름을 부르고 있죠. 성우야 뭐 이러면서 이거 요즘 모르지. 자,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산 위에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나. 서름의 격도로 부르다. 화자의 정서는 그러니까 서름이에요. 서름의 정서를 가지고 계속 불러요. 목이 터지겠네요. 자, 서름의 격도로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켜가지만. 자, 부르는 소리는 닿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다라고 인식해요. 자, 화자가 있는 곳은 땅이죠. 그리고 하늘과 사이. 자, 님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님이 있는 곳은 하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죽었으니까 하늘나라 가잖아요. 자, 부르면서 나의 목소리가 하늘까지 닿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멀다라고 인식해요. 무슨 이야기죠? 결국 화자는 이승과 저승의 공간적 한계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죠. 저 사람은 죽어서 저승으로 가버렸구나. 갔는데 이제 나는 따라갈 수 없고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화자는 왜 하필 또 산 위에 올라갔을까요? 왜 고복의식은 왜 그 임금이 죽었을 때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렇게 할까요? 왜냐면 땅의 솟은 곳이 산이잖아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가장 가깝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떨어져 나간 산이라고 했어요. 이건 결국 화자의 심정을 상징했겠죠.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화자가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요. 돌이 되어도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데, 자, 과학 시간으로 가봅시다. 암석, 돌은 어떻게 생성돼요?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아서 되는 게 돌이죠. 네, 무언가 층층이 쌓여서 압력을 강하게 짓눌려서. 그죠? 자, 그러면 뭐가 짓눌렸어요? 화자의 여러 가지 이 정서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결국 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한의 정서가 응집되어 있는 대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며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돌이 되는 우리 옛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망부석설화라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 동화책 읽었을 때 본 적 있을 거야. 깜짝이야. 뭐예요?
카톡이구나. 야, 아유, 카톡방 나가야겠다. 나 정말 진심 놀랐어요. 자, 그래서 뭐 그 고기잡이 나왔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그 언덕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그냥 돌이 되는 이야기. 네, 뭐 그런 게 완부적 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사별한 님에 대해서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는 그런 시입니다. 아주 애절하고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아래쪽에 주제로 바로 정리해 볼게요. 표현상의 특징 보시면 사문보 전통적인 율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제는 사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 자, 그리고 이것만은 꼭 있네요. 삶과 죽음 사이에 아득한 거리감이 표현된 시행은 이렇게 했죠. 삶과 죽음은 결국 여기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가 멀구나 여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모순어법이 나오죠. 모순어법. 모순어법, 모순이 뭐예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순을 활용한 표현법 이거 찾으라고요. 그거는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힌트 줄게요. 1년에 있어요. 1년에. 1년에 모순어법 어디에 있나요? 찾으셨나요? 자,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 세상에 주인 없는 이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순어법, 역설법이 사용됐습니다. 여기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다음 시간 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 시는 님의 침묵인데 이 님의 침묵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용은 그런데 첫 번째 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이 같습니다. 이거 빼고는 또 모르잖아요. 제목하고 첫 번째 줄 정도만 아는 시. 자, 이 한용운의 님의 침묵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뭐 애송시 100 하면 들어가고요. 애송시 50 해도 들어가고요. 애송시 30 해도 들어가는, 애송시 10 해도 들어가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시, 꼭 아셔야 되는 시. 시험에 실제 출제도 은근 돼요. 그래서 님의 침묵 한번 봅시다. 님의 침묵. 그런데 여기 또 이제 뭐 예비고리도 있으니까 한용운의 특수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자, 한용운은 역시 시에서 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님을 어떻게 볼 거냐? 한용운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님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한용운은 스님이었잖아요. 승려로 바라봤을 때 어떤 불교적 깨달음이나 아니면 부처 그 자체가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이제 보았을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죠. 그래서 빼앗긴 조국이나 아니면 조국의 광국이 되어요. 그리고 그냥 서정적자 시인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국 한용운은 님은 사랑하는 그냥 연인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감상범주 이런 걸로도 출제가 되니까 한용운 씨의 특수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님의 침묵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줄 읽었죠? 님은 같습니다. 나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자, 화자 역시 나 등장하고요. 나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님을 이런 의미로 다 읽어주시면 돼요. 부처, 조국, 연인.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요? 나는 님을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님은 떠났죠? 이별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상황과 정서를 다 제시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 보시면 자,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푸른 산빛을 떨치고 님은 푸른 산빛을 깨치고 원래는 푸른색이었어. 어디를 향해? 단풍나무 숲을 향해. 자, 단풍숲은 색채적으로 대비가 이루어지거든요. 푸른색하고 얘는 검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님과 같이 할 때는 어땠어요? 아주 희망찬 미래, 밝은 미래, 밝은 내일이 있었어요. 근데 님과 이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검붉은색, 불길해졌어요. 자, 그리고 시를 항상 보실 때는 조사나 어미 그리고 이런 부사들의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보셔야 되거든요.
자, 걸어서 떨치고 간 게 아니라 차마 떨치고 왔어요. 차마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차마. 차마. 내가 이별을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내가 잡았는데 떨치고 놔라! 이러면서 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님과의 옛 맹세가 있었죠. 그 맹세는 어땠어요? 황금과 꽃 같았어요. 황금, 무겁고 같이 있었어요. 꽃 아름다운 그 옛 맹세는 뭐가 됐나요? 차디찬 티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옛 맹세는 아무 무가치하고 가벼운 존재가 돼.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님과 이별하는 거죠.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뒤꿈쳐서 사라졌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나하고 님하고 키스를 했나요? 식적으로 이해한다면 사랑하는 연인이면 정말 키스를 했겠죠. 근데 뭐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 첫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애국심을 느꼈던 그 순간, 그리고 내가 부처의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 살짝 얻은, 많이 얻은 건 아니고 그 순간 나의 운명의 지침, 나의 운명의 방향을 님한테 맞춰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님의 빠가 된 거죠. 그래서 쉽게 님은 나에게 절대적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님은 향기로운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거기에 귀 멀었어요. 님의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귀 먹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어요. 너무 님이 예뻐요. 네, 그래서 눈 멀었어요. 근데 향기로운 말소리에 귀가 먹나요? 대부분 시끄러운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막 징그러운 소리 막 이런 거에 귀를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이 또 멀려면 대부분 얼굴 빠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했죠. 역설법 사용됐죠. 그죠? 역설법을 통해서 역시 님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논란 같으면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 자, 불교적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한다. 염려하고 경계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회자정리라고 해요. 회자정리. 만날 때 떠날 것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한다. 회자정리. 그래서 경계했지만 갑작스러운 이별에 나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슬픔을 너무 정리 안 해도 잘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님과 이별하는 것을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C어 뭐가 있죠?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자, 그러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상이 전환됩니다. 전환.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긍정의 내용이 펼쳐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뭔가 이제 극복해내겠죠? 자, 여기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는 지금 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그냥 혼자 읽으셔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끼친 줄 아는 까닭. 자, 이별했어요. 이별했는데 계속 슬퍼하고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이별한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단 말이야. 근데 걔가 나 미쳤어. 막 이러면서 울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돼?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왜 그러는데? 왜? 얼마면 되는데? 돈을 주고. 네. 안 돼? 한 1억 좀 주고. 안 돼? 한 1조 좀 주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네. 돈으로 사겠어.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농담이에요. 자, 이별에서 슬퍼할 그 힘을 어디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그 이별의 슬픔의 힘, 눈물 흘릴 힘을 옮겨서 어디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버렸습니다. 희망으로 힘을 전환시켜요. 무슨 희망?
제 회의 희망으로 나의 힘을 옮길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눈물 흘릴 그 힘을 어디에 다시 만나는데 쓰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별한 걸 슬퍼하지 않고 나는 다시 님을 추구할 거다. 이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 것이 이게 회자 정리.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나오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거자 필반이라고 해요. 거자 필반. 떠난 사람은 필반 반드시 돌아온다. 거자 필반. 자,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오니까 뭐야? 난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 어떻게? 님을 계속 사랑하면서. 자,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뭐 분명한 표현이라서 안 쓸게요. 님은 갔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안 했어요. 자, 무슨 법? 역설법. 자, 그러니까 결국 나는 슬퍼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짐하는 겁니다. 자, 세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사랑 노래 님의 침묵. 제목이 다시 나오는데 제목의 의미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님은 떠난 게 아니에요. 님은 뭐 하고 있을 뿐? 침묵하고 있을 뿐. 침묵, 이야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 다시 이야기를 하면 돌아오는 거죠. 나는 그때까지 님이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슬퍼하지 않고 희망하고. 자, 그럼 어떻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부처 나는 깨달음을 잠깐 얻었지만 살짝 맛만 보여주고 깨달음이 사라져버렸네요. 그러니까 나는 진정한 깨달음, 부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고 불법을 받겠다.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죠. 나 그야말로 불길하게 떠났죠. 하지만 슬퍼하지 않고 계속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치고 있다.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연인 이별했지만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끝까지. 그래서 난 스토커 짓을 그건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 고개 아래쪽에 보시면 이 페이지 맞나요? 자, 님에 대한 뭐라고 하시면 돼요? 절대적 사랑, 절대적 사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페이지에 이것만은 꼭도 있어요. 자, 님의 상징적 의미 했는데 상징적 의미 여기 써놨네요. 부처, 소국, 연인. 자, 그 다음에 날카로운이라는 이 시어가 환기하는 이미지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그러니까 했는데 너무 날카로워요. 혀가 잘린 것 같아. 왜 그래요? 강렬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님이 그만큼 나한테 임팩트가 있었던 얘기예요. 강력했다. 네, 강렬한 이미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신념과 의지를 드러낸 시구는요.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다. 거기요. 가 부분이죠. 자, 서정적 자아의 태도는요. 의지적이죠. 의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별을 극복하려는,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자, 되셨나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온라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듣는 분들. 자, 다음 시 거울인데 거울은 우리 안타깝게도 지난 2학년 수업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죠? 네, 여기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필수시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거울 좀 빠르게 해볼게요. 자, 이상의 거울. 자, 이상은 기억나죠? 바로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상은 강점기를 살아간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 문학인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나오면 뭐 기억하라고 했죠? 이상의 기법 뭐였어요? 뭐였어요? 네, 제발 기억하세요. 의식의 흐름 기법 그리고 자동기술법 요거요. 네. 그래서 시를 보시면 시가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띄어쓰기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의식세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띄어쓰기는 규범, 규칙이잖아요. 근데 의식세계에서 규범과 규칙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다고요. 자, 그래서 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다고요? 항상 무기력한 모습. 왜? 자아 실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계속 충돌하다가 자아가 분열된다. 그 자아 분열된 모습을 이야기한 시가 거울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설명 좀 하고 갑시다. 또 역시 자, 거울이에요. 자, 화장은 거울을 바라보는데 거울 속에 나와 거울 밖에 나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거울 안의 자아가 내면의 자아, 뭐 이상적 자아예요. 그리고 거울 밖의 자아가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외면적 자아, 현실적 자아, 환상적 자아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불을 바라보는데 내가 거울 속에 나한테 막 말을 해요. 근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거울이 가로막아서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뭐가? 외면과 내면의 장. 그리고 악수하려고 오른손을 내밀면 어떻게 돼요? 왼손을 내밀어요. 악수를 영원히 할 수 없어요. 서로 합치가 안 돼요. 화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아 분열된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상은 자아 분열됐는데 어떤 태도를 보여요? 어쩔 수 없지. 왜? 강점기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체념적이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제 2학년을 했으니까 좀 더 깊이 해볼게요. 여기에서 또 이제 내신 같은 데 나오면, 물론 우리 내신은 안 나오겠지만, 내면의 자아 나하고 그리고 외면의 자아 나를 구분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우리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그리고 외면의 자아는 네모로 표시하면서 가봅시다. 자, 가볼게요. 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거예요. 소리가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죠. 자, 거울 속에 내가 자, 거울 속에 나라고 했죠? 거울 속에 나는 우리 동그라미에 넣읍시다. 동그라미. 네에다가만 동그라미 할게요.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내 말. 네모 하시면 되죠. 외면의 자.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귀가 있는데 얘도 귀가 있죠? 그런데 귀가 아무런 기능을 못해요. 왜? 거울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소통이 안 돼요. 자,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자, 거울 속에 나 역시 동그라미.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내 악수, 네모.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악수할 수 없어요. 소통이 안 된다고요. 화해가 불가능하다고요. 자, 거울 때문에 나는 네모. 거울 속에 나 동그라미. 만져보지 못하는 구류만은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네모. 어찌 거울 속에다 동그라미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어. 그러니까 거울은 이중적 매개체예요. 거울이 가로막아서 결국 나는 만날 수 없어요. 거울은 무슨 매개체? 단절의 매개체. 그러면서 거울이 없었으면 나는 만날 수 없었다. 또 연결해줍니다. 자, 단절과 연결의 어떤 이중적 매개 역할을 해요. 가끔씩 문제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거울이 성찰의 매개 기능을 한다. 이래도 경우에 따라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찰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형상적인 자아가 나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가만히 바라보는 것도 성찰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 성찰입니다. 성찰했더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나의 겉모습은 완전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서 분열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네모죠. 그리고 거울을 안 가졌으면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거울 속에 내 동그라미 내가 있어.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하고,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분열돼서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면의 자. 단절된 거죠.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자, 그리고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요, 반대만. 거울 속에 나 동그라미 참 나와요, 네모. 반대어만은 또 꽤 닮았어. 나는 네모 나는 거울 속에 나 동그라미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섭섭해 어쩔 수 없어요. 끝. 이거예요. 체념적. 이런 정서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시로 갈게요. 자, 주제는 자아의
분열과 갈등 이렇게 쓰시고요. 자, 이 시에 나타나는 거울의 의미를 설명하면 자, 내면의 자아하고 단절해주고 연결해낸 미술적 매개 기능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거울 속에나 거울 밖에나 다 정리되어 있죠. 거울 밖에 나는 외면적 현상적 자아요. 그리고 거울 안에 나는 내면의 자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예예요. 초현실주의 기법의 의식의 흐름 기법 혹은 자동기술법. 근데 시에서는 자동기술법이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5분 안에 시를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 있을까? 모라이 피기까지는. 자, 모라이 피기까지는 또 엄청 중요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빨리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자, 김영랑 순수파의 이제 모라니 피기까지는 있는데 이거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가 여러 가지 의미로 보여요. 근데 순수시 느낌으로 하면 그냥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추구하는 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시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 시는 어떤 인간의 본연적인 속성,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 모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모란은 이제 뭐 아름다움에 대해서 모란은 화중지왕이라고 그래요. 화중지왕, 그 꽃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되게 엄청 크고 화려한 것이 모란인데 모란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뭐 아름다움의 대상, 뭐 어떤 절대적인 주제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화자가 소망하는 것 아니면 희망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리해서 많이 설명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정말 간악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거든요. 어떤 속성이냐면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해요. 우리는요. 네, 무언가 항상 갖고 싶어해요. 우리는 되게 많이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이렇게 핸드폰 되게 갖고 싶잖아요. 아이폰 12 플러스, 프로 막 이런 거. 엄청 최신 핸드폰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건 핸드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그 뭐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여자친구들, 여자친구는 좀 안 되겠다.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빨간 스포츠카 막 이런 거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물질들이 가장 가치가 있는 순간은 언제죠? 가장 가치가 있는 순간? 가장 가치가 있는 순간은 아마 손에 넣기 직전과 그리고 손에 넣은 직후일 거예요. 그 후에는 가치가 폭락해요. 핸드폰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거 너무 갖고 싶잖아요. 너무 갖고 싶어. 있었으면 제발 이 핸드폰 이거 문제 나오냐 빨리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내 손에 넣었어요. 그럼 어때요? 너무 기분 좋아요. 이만 바라보면 배도 안 고파요. 그럼 맨날 이렇게 해서 일단 닦고 그죠? 내려놓을 때는 이렇게 내려놓고 그죠? 근데 며칠이 나가죠? 며칠이 나가요? 길면 일주일? 짧으면 한 3일? 그럼 그때부터 뭐 이렇게 할 거야. 왜 안 깨지냐고. 핸드폰도 던져서 놔두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소망하는데 그 소망하는 거에 그 가치는요. 그게 이루어지면 확 떨어져요. 우리는 항상 이것만 제발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만 제발 되게 다시는 안 빌게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죠? 그거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뭘 말하냐면요. 어떤 일의 완성, 어떤 일의 달성은 곧 상실을 의미해요. 그 슬픈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말한 거? 네. 그래서 가볼게요. 보세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뭐라고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화자 나와보죠. 나는 기다릴 거예요. 뭐를 기다려요? 모란을 기다리고 또 나의 봄을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봄과 모란은 같은 거죠. 왜냐면 봄에 모란이 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다려요. 열망합니다. 그치?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갑자기 상실했어요. 그죠? 뚝뚝 떨어졌으니까 모란이 없어진 거죠.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는 좋겠죠? 상실하면 너무 슬퍼요. 상실하면 슬픔의 정서를 지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자, 봄이 아니니까 상실한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재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성큼 무너졌어요. 다 사라지면 보람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란은 나의 보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봄은 나의 보람이에요. 이 세 개가 전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사라지면 상실하면 나는 너무 슬퍼요. 그죠? 자, 그래서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거짓말. 그러니까 모란은요 나에게 내 한 해의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해라고 표현한 거 결국 모란은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절대적으로 추구하던 존재가 사라지면 너무 슬퍼요. 그쵸? 자, 그러면서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서 옵니다. 360날 360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60. 마냥 섭섭해서 옵니다. 근데 한 해는 365일이잖아. 그러니까 365일은 자, 상실 슬퍼하는 시간은 360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5일은 얘가 피어있는 시간이죠. 그때는 기분 좋아요. 뭘 손에 넣으면 5일 동안은 기분 좋아요. 그런데 360일 동안 슬퍼요. 상실해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또 모란이 피기까지 다시 승리상관되어 있죠? 그러면 또 뭘 기다리는 거예요?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무엇을 상실하면 다시 무언가를 다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돼요? 또 그게 상실하죠. 그럼 또 새로운 모란이 피기를 기다려요. 또 기다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존재를 완성한다는 것은 곧 상실을 의미합니다. 상실되면 너무 슬퍼. 그러면 다시 또 이루길 기다려요. 또 슬퍼. 이게 반복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마지막 그 슬픈 감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립니다. 자, 일단 봄을 기다리죠. 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니까. 찬란해요. 왜? 이루어지니까. 근데 슬퍼요. 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곧 상실을 의미해요. 기쁨과 상실을 동시에 얻는 계절 봄이니까. 표현법 보이죠? 역설법. 굉장히 유명한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기에 피어있는 그 모란꽃을 통해서 인간이 느끼는 어떤 일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자,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주제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의 자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란이 상징하는 의미는 얘네들 뭐 소망하는 것, 추구하는 것 아니면 뭐 아름다움의 대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망의 크기와 정감의 깊이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소망의 깊이 크기는 수량화한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얼마큼 사랑해요? 3천만큼 사랑해요. 그리고 막 애들이 몇 개 먹고 싶어? 100개 하잖아요. 걔가 진짜 100개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아는 최대한 큰 숫자죠. 네. 그래서 슬픈데 얼마큼? 360. 360날 한양 살퍼서 옵니다. 이게 수량화한 표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는 시구라고 하는데 역설적 표현은 여기 써놨죠? 찬란한 슬픔의 봄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현대식. 더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계시고 나머지는 퇴근하셔요.